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도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승현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8시쯤 SNS에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라며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나라가 사라질 지경인데 그렇게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한 게 부당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몇몇 채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에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집값 안정이 개국 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 어렵겠냐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며 이 국회도 내일부터는 당내 이슈로 소란스러울 걸로 전망되는데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조문 정국 동안 잠시 미뤄왔던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시간 전쯤 기자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통합이 가지는 의미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을 위한 의원총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까지 당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당명과 정강, 정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인재영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터에서 보신 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2월 8일 일요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예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해 토크 콘서트는 8분 만에 1,500석이 매진이 됐는데 오늘은 1시간 7분 만에 11,000석이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인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조금 모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그 토크 콘서트에 대한 그 표가 상당히 비싸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뭐 R석이 79,000원, S석이 69,000원, A석이 45,000원이나 되는데 이게 11,000석이 지금 1시간 몇 분 만에 이제 다 매진이 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한 게 출판 기념회, 그러니까 선거에 가까웠는데 출판 기념회 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토크 콘서트는 그럼 다를 게 뭐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밝히기를 나는 수익을 0원을 가져간다, 단 1원도 네. 가져가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이 토크 콘서트에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모르겠으나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당에 다시 돌아오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또 새 결집을 하기 위한 그런 토크 콘서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다시 돌아오겠다, 탈당을 고민하는 지지자들에게는 자리를 지켜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겠죠. 당에서는 제명이 됐고 사실 뭐 이 정당에서의 제명이라면 사실 정치적 생명의 위기가 온 건 분명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보시다시피 지금 토크 콘서트에 표 조기 매진과 같이 강력한 지지자 팬덤이 존재합니다. 네. 그들을 믿고 자신은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구체적인 행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출마, 뭐 재보궐선거 출마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식의 어떤 고민이든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고 반드시 정치적으로 재기해서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가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한 전 대표 측 지지자들 어제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열린 첫 주말 집회 모습 직접 보시죠. 한동훈은 돌아온다!
장동혁 네, 이 주최 측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인 10만 명이 모였고 지난 24일 집회보다 많이 모였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새 결집이 좀 힘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주최 측에서 예상한 거는 이제 10만 명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이 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윤리위 징계가 있기 전에 사실 많은 절차들을 소명의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했던 것은 계속해서 징계가 부당하다. 그리고 이게 조작됐다라는 것으로 당을 흔드는 것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던 그런 분들도 명분이 너무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이퀄 이게 뭐 중도층은 아닐 텐데 지금 한동훈 대표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과연 지금 앞에 저희가 두고 있는 지방선거에 유리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가 사실 국민의힘에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들은 진짜 보수고 그러면 본인들을 제외한 저희가 90만 명 넘는 그런 국민의힘 저를 비롯한 제가 그러면 가짜 보수입니까? 저희가 자꾸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화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선거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분열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 대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면서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각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재신임 투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당이 단합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는 전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리입니다. 당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당 대표로 선출해준 당원들의 진정성을 끝까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인재영입 위원장을 발표하고 4일에는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 일찌감치 지방선거 준비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계속 합치지 그러니까 단결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방선거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전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렇게 지지자 결집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그러면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저희가 국민의힘 어려운 그런 국면에 한 번이라도 힘을 모아준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러면 진짜 보수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보수로서 그럼 결집을 하고 새를 모았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실권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얘기할 SNS로 부동산 정책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부터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를 그럼 무산하고 한동훈 대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희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재영입위원회를 이제 꾸리고 그리고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속도감 있게 또 저희가 지방선거를 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부동산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지금부터는 여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준호 의원,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의 발표는 합당 선언, 합당 완료가 아니라 합당의 제안이며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도 부담을 주고 당에도 부담을 준다. 정무적 판단을 하더라도 지금 멈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당 논의는 당과 당이 하는 것이지 정부를 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준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여기서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게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애도 기간 속에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듯 했던 이런 내홍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어떤 식의 어떤 합당도 뭐 순탄하게 처음과 끝이 간 적은 없습니다. 늘 반대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이 합당 기간 내내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죠. 이번에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당내에 좀 반대하시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네. 시기와 실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게 이 상황에서 당내 갈등 요인이 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합당 논의라는 게 다른 이슈를 모두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갈등으로 치닫아 버리면 사실 실익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쳐져서 더 크게 민주 진보 진영이 같이 가는 것이 선거에도 대통령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기 합당이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조금 전에 박수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제안이고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갈등을 이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소할지가 이제 민주당의 지금 과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두 당의 합당, 득과 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뭔가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라든지 지도부와 얘기가 있지 않고서는 갑자기 이런 합당을 논의할 수 없다라고 싶을 만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인 절차가 하나도 없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최고위원들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국밖에는 없다. 여기에 많은 비례의원들이 있는데 이 비례의원들이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게 다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이 합당에 반대를 하고 이제 나가는 순간 이제 의원직을 사실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조국에는 조국밖에 없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국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합당을 놓고 미략설이 불거지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합당이 거의 다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논의 테이블도 지금 만들어진 적이 없고요. 저하고 정청래 대표가 여러 번 만나서 뭐 미략을 한 것처럼 음모론도 펴더라고요. 제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짰을 거다 이런 뭐 온갖 허위 소문을 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고요. 지금 다음 당대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김민석 총리 그리고 정청래 조국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전선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뭐 각자 이제 대표나 김민석 총리 개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네. 실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미략설 같은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장 한 의원의 이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지 않은 것이냐 또 당명을 바꾼다든가 나눠먹기식 거래 통상 그 합당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이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정도이지 이게 김민석 총리,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힘겨루기 권력 다툼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향후 이 과정이 합당 이후에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집권 여당에서 당권이라든가 차기 대권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합당을 하자는 논의의 출발선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뭐 개인별 그 정치인 개인들의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상황을 평가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경제 이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의 케인워시가 지명된 영향으로 보이는데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금과 은값도 폭락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이 9개월 만에 다시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약 7% 떨어진 개당 77,6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12만 6,210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데서 38% 하락한 겁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1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에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워시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는 동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에서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성향의 경제학자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지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몇 달 새 랠리를 이어온 국제 금값과 은값도 같은 이유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폭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금 현물은 10% 가까이 떨어져 온스당 4,883.62달러에 거래됐고 은값도 83.99달러에 거래되며 전장 대비 28%가량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금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며 금 가격이 온스당 8,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주말 새에 더 뜨거워진 경제 소식 짚어봅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새로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열흘새 9번의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겨냥해서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왜 유치원생처럼 말을 못 알아듣냐? 이 망국적 투기편을 왜 드는 거냐? 이렇게 작심 비판에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어제 대통령께서 쓰신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집값 안정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없다는 걸 발표도 정책실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할 수도 있죠. 네. 과거에는 통상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죠. 근데 그렇게 발표한 후에 시장이나 이 어떤 저항이 있으면 다시 대통령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후퇴하는 걸 반복했습니다. 이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쓰는 정책들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네. 세제 개편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 이건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 상황이나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난해 집값세는 대책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해에는 대책이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그냥 의견을 정책을 SNS에서 올리면 이게 정책인 줄 아는가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네. 이유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그리고 이중성에 대해서 다들 비판을 하고 있는 게요. 국민에게는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제 투기꾼이다. 이렇게 투기꾼으로 모르고 범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이번에 고위 정책 이렇게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그리고 강남에도 집을 많이 갖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을 들을 거냐. 이게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다중 규제라든지 대출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가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서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거 부동산 정책 잡는 거 정말로 쉽다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우리의 정책이 정말 이렇게 SNS 한 줄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14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이 오름폭도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야말로 안 좋게 깔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언한 대로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고 있는 주요 계층은 30대입니다. 네. 30대 비중이 가장 높아요. 네. 근데 30대 하면 사실은 뭐 사회생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영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는데 서울의 집값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평균 아파트 가격, 국민 평형이 15억 원을 넘어섰어요. 네. 분양가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넘습니다. 네. 30대라면 내 집 마련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근데 이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야, 공급이 부족해. 앞으로 2, 3년까지는 내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 라는 이제 네.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한 2만 9천여 가구가 되는데요. 예. 지난해에도 부족했었는데 4만 2천여 가구의 30%가량이 줄어듭니다. 이런 게 언제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번에 대책이 나온 걸 보면 너무나 좋은 지역들이에요. 용산 가고 싶어하는 곳, 예. 과천, 판교 신도시도 들어갑니다. 이런 곳이라면 야,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정작 돈도 없을 뿐더러 입주 시점을 따져봤더니 야, 착공을 2028, 9년, 30년에 하게 되면 첫 삽을 뜨게 되면 아파트 입주까지는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야, 그때까지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그리고 빚을 내서라도 지금 사야 되나라는 마음이 지금 혼재돼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시점이나 양도 문제고 지금 임대주택이 많아서 이게 공급의 질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공공주도의 딜레마예요. 공공이 주도하게 되면 노후부지, 노후청사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속도가. 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신혼부부, 청년층 입장에서는 야, 나도 정말로 밥 주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또 피트니스 센터 있는 데서 수영장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늘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게 되면 공공부지, 특히 노후청사에서 한 만여 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34곳 가운데는 관악세무서에서 25가구가 동자우체국에서 30가구가 복합 개발돼요. 네. 그러니까 우체국이나 세무서 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그 위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 공부를 하겠다는데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단지 규모가 워낙 좁고 그다음에 소형 임대주택 중심이어서 이걸 사실은 내 집 마련은 하겠는데 예. 이걸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금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가격이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금값은 하루 만에 10% 정도, 은값은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것이 원인이다. 아니면 차익 실현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예요. 네. 예. 위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네.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이제 전 연준 이사를 이제 지명을 하자마자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네.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 같은 금값 장중한 때 5,500달러 갔는데 하루 만에 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금값은 30% 넘게 거의 폭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기저에 이런 모든 자산 시장이 이제 올랐던 것은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연준 의장, 중앙은행을 이제 억눌러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트럼프 대통령 1%까지 낮춰라 네. 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매파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워시 위원장이 지명이 되자마자 네. 달러화 가치가 4년 만에 최저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시장이 모두 안전자산으로 이제 또 이제 몰리다 보니까 투기적 자산에서 자금을 빼고 지금 안전한 달러, 미국 국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이 금은 투자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 건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맞습니다. 금값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한국 금거래소의 가격을 봤더니 금 한돈 가격이 얼마냐면 99만 지금 5천 원입니다. 네. 네. 99만 5천 원. 이게 1월 29일에는 112만 원이에요. 한돈이 우리가 얘기하는 3.75g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말 사이에. 야, 내가 사니까 떨어진다. 고점에서 하는 재능은 내가 월가 베테랑이다.
그러면서 안 사면 바보라길래 들어왔는데 내가 바보다라는 이제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앞서 제가 이제 워시 효과다. 4년 만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졌던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오히려 이제 그동안 투기 자산처럼 많이 올랐던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은 사실은 뭐 이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탈달러와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패권이 좀 지다 보니 뭐 중국과 같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인 흐름은 괜찮지만 앞서 제가 금을 살 때는 얼마? 99만 5천 원이지만 팔 때는 얼마? 83만 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 그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이 자산을 이제 축적한다는 목표이지 개인 투자자가 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고 파는 수단은 아니거든요. 네. 사자마자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는 금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뒤늦게 뛰어든 개미들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주말 새 논란 투자자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항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 SNS X에다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뭐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너무나 쉬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국민들이 분노를 하셨던 이유가 이게 정책이라는 게 숙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정책 마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마지막 기회니까 다 팔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정책이 다 잡힐 거였으면 이제까지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손가락에 정책이 되는 나라에서 정말 결코 이게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또 이런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네. 정부에서는 조금 탄탄한 그런 정책 마련에 정말 이렇게 좀 집중을 해주시지 이렇게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뭐 정책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나마 녹록치 않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크게 있습니다. 네, 최근 주식과 금은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약세였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맞습니다. 지난해 떨어진 자산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 달러와 원화 가치가 있는데 지난해도 6%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이제 12만 6천 달러 고점을 찍은 이후 9개월여 만에 8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원화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1억 1,6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케빈 월시 효과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니까 위험 자산인 가상 자산에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디지털 안전 자산이라서 곽광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리스크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좀 하락해서 지난해 9월 이후 지금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이 한때 기존 자산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혹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것도 트럼프 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해결책으로 스테이블 코인, 달러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풀어서 달러 패권을 또 구축하겠다라는 목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나 이미 사실은 투자 자산이에요. 관련 ETF 상품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산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통화 신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달러화가 강세로 가느냐, 이제 약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가상자산의 흐름이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뜨거운 경제 소식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전통 간식인 떡 소비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쫑쿠 열풍으로 쫀득한 식감이 인기를 끄면서 이 떡의 인기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한 떡집. 형형색색의 떡이 진열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영하권 추위에도 손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출장 같은 거 갈 적에도 떡 같은 거를 사가게 되더라고요. 해외에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선물해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인근 떡집도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많이 젊어졌어요. 고객분들이 젊어지고 저희 외국인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쌀 소비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지난해 떡류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년 전보다 32% 급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떡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떡볶이는 물론 꿀떡을 우유에 말아먹는 꿀떡 시리얼 레시피가 SNS에서 유행하면서 떡 수출액은 4년 만에 50% 넘게 늘었습니다. 예전엔 낯설다고 외면받았던 떡의 쫄깃함을 젊은 층은 오히려 신선하고 재밌게 받아들입니다. Press buy. Wow. I'll say this good right? The sesame taste is a lot stronger compared to Singapore. 최근 두쫀쿠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식감의 떡도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인 마시멜로우 대신 찹쌀떡을 넣은 가성비 제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쫄깃한 식감 때문에 요즘에 떡에 대한 관심이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촌쿠 때문에. 아무래도 유행을 많이 계속 타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떡 파는 집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떡을 시켜 먹기도 해요. 2000년을 이어온 한국 떡의 쫄깃한 맛이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주말을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푸드 열풍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뉴요커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 간식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식 군고구마인데요. 이게 특히 뉴요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라고요. 네, 뉴요커 하면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데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가는 모습을 많이 생각을 하죠. 네. 요즘은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길거리나 편의점에서 군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 맨하튼 중심 업무 지역인 미드타운에서 네. 외국인들, 현지인들이 한 손에 군고구마를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지 뉴욕 포스트 매체에 따르면은 록펠러 센터부터 코리아타운까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한국의 군고구마를 한국식 도시락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 치솟는 물가 속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포만감을 주는 한국식 군고구마를 찾는 현지인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군고구마가 점심 식사처럼 활용된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그러죠. 왜 한국에서도 이제 점심 한 끼가 굉장히 부담되면서 편의점 도시락이 늘고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뉴욕에서도 한국의 군고구마로 점심을 대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죠. 기존의 샌드위치나 여러 샐러드 가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네. 뉴욕 내 이 맥도널드 세트 가격이 $15, 약 한 끼에 2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그리고 샐러드는 이게 풀이기 때문에 좀 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요. 한 그릇에 $20, 약 28,000원 수준이라는 거죠. 예. 자, 이미 충분히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군고구마는 어느 정도인지 놓고 보면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넉넉히 잡았을 때 개당 $2에서 $5 수준이라고 하니까 작은 네. 것 같은 경우는 샐러드 값의 불과 10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워낙 맛도 뛰어나고 여기에 영양가도 좋기 때문에 이 군고구마로 그 식사를 대신하려는 현지인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인 겁니다. 네, 한국식으로 구운 고구마가 외국인들 입맛에도 찰떡인 것 같은데요. 또 요즘에는 이색 조합으로 더 특별하게 먹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SNS를 통해서 붐이 되고 있어요. 군고구마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외국인들이 치즈를 좋아하죠. 치즈를 얹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습니다. 네. 이런 영상이 무려 1,0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많은 이들이 따라서 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버터나 마카로니, 치즈 등을 올려놓고 있고 아예 요즘 K푸드가 열풍이기 때문에 군고구마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다. 김치랑 함께 먹어야 한다면서 네. 군고구마 김치 조합으로 한 끼를 때우는 이런 현지인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군고구마뿐 아니라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떡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네. 떡 먹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한국의 떡을 코리안 케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케이크를 많이 먹었는데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케이크보다도 떡이 포만감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떡을 식사 대용으로 먹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여러 레시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꿀떡을 이걸 우유에 마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에 놓으면 하나의 훌륭한 한 끼 대용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K푸드 열풍 속에서 떡을 찾는 이런 분위기도 점차 번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볼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영앤리치가 아니라 올드앤리치에 환호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선우용녀 씨인데 네. 어느덧 80대인데 왜 젊은 층이 선우용녀 씨를 좋아하냐? 요즘 선우용녀 씨는
본인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는 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평생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날 위해서 굉장히 몸에 좋은 한 끼를 먹겠다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영앤 리치가 아니라 올드앤 리치로서 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자세로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우용여 씨가 이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대신 투자에 힘을 쏟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왕이면요, 여러분들 좋은 거 먹으세요. 입에 들어가는 건요, 아끼지 마세요. 절대. 20일인지 정도 입원했지. 물리실에 딱 들어가니까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있지. 너무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먹는 것만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호텔로 다닌 거야, 내가 그때부터. 자, 선우용여 씨, 주식 투자는 안 해도 조식 투자는 한다. 어떻게 조식 투자라고 했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아침에 외제 승용차를 타고서는 호텔로 조식 먹으러 간다. 이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상이 선우용여 씨에 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 예. 자녀들은 모두 출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된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건데 예.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던 선우용여 씨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진 거죠. 네. 옆에 있던 다른 진행자가 이상함을 느꼈고 이거를 현장에 있던 다른 의사들한테 문의를 했더니 뇌경색 초기 증상이라는 판단을 받고 촬영 녹화 도중에 곧바로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뇌경색인 게 밝혀진 겁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날 위해 써야겠다. 특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요즘 각광인 주식 투자가 아니라 예. 정말 좋은 음식으로 나를 다스리는 조식 투자에 힘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다년간의 공백을 깨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모 씨가 화제인데요. 먼저 2019년 법적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김건모 씨, 이 당시 예전과 비교했을 때만 해도 지금 정말 수척해져서 팬들의 좀 우려를 자아냈다고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이 굉장히 오래전 영상인데 예. 이분이 2019년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고 노총각을 탈피해서 이제 결혼을 발표한 그 시점에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된 거죠. 2019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를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약 2년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재정 신청이라든지 과정을 겪었는데 그 끝에 무혐의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됐던 거죠. 예. 자, 그런데 김건모 씨가 곧바로 복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게 됐고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을 했죠. 예. 아무래도 모든 상황이 마무리됐으니까 김건모 씨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공백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본인이 대중 앞에 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 것 같은데 지금 주영훈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한 걸 보면은 김건모 씨 모습이 상당히 수척한 걸 지금 저 그러네요.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건모 씨와 주영훈 씨는 1살 차이입니다. 김건모 예. 씨는 올해 58살인데 또래들 연예인들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수척해졌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외모뿐만 아니라 표정이 좋지 않다는 예.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지인이 자신의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게 외부에 SNS 통해서 노출될 거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인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김건모 씨는 그동안 이렇게 방송 활동은 계속 중단한 상황에서 지난해 다시 한번 투어를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도 저렇게 아직은 건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김건모 씨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국 투어를 통해서 자신의 티켓 파워를 본격적으로 좀 입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 공연이 시작이었어요. 약 6년 만에 공연을 재개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속에서 조심스럽게 공연을 열었지만 만석을 통해서 팬덤이 다시금 증명이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는 댓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방송과 그리고 공연은 좀 다릅니다. 방송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데 공연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의 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자신감을 얻는 그런 과정을 거쳐다 볼 수 있는데 지방을 거쳐서 이제 오는 3월 21일 날 서울 공연에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 직전에 이 공연 티켓 현황을 알아봤는데 이미 90% 이상 판매를 마친 상황이어서 공연 전까지 무난히 매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긴 합니다. 3월 20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방탄소년단이 광화문 무료 공연을 여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미리 준비가 됐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팬층이 좀 다릅니다. 방탄소년단은 10대에서 30대에 좀 몰려있는 반면 김고무실 팬들은 4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양쪽 모두에서 정말 K-팝이 다시 한번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김건모 씨 방송에도 복귀를 하게 되나요? 이거 역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을 해봤는데 방송 관계자들이 앞다투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모 씨에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조심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은 방송에서 다시 출연하는 김건모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의) 시작과 함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긴 추위가 물러가고 평년 기온을 되찾았는데요. 낮 최고 서울이 3도, 대전 4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북서풍을 따라서 미세먼지가 유입됐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동쪽 지역은 수일째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지다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최대 10cm, 충청권에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당분간은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일 일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